원래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하이닉스보다 한 세대에서 두 세대 빨리 제품을 내놓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품이 서서히 마이크론한테 따라잡혔는데 원가는 그나마 좋아요. 근데 아예 하이닉스가 테크까지 치고 나가버리고 있죠. 그렇게 좁아졌기 때문에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1A밖에 없어서 근데 경쟁자인 회사는 훨씬 전성비 좋고 물량도 잘 나오는 상황이니 힘든 거라고 봐야죠.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주 7월 달에 이어서 8월 달까지 그리고 추석을 앞둔 이때까지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정도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공포를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기술주, 또 그 중에서도 핵심은 AI, 또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반도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과연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버블이 끝나고 이제 영영 이제 그 2000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버블 붕괴로 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근원적인 기술적인 흐름들을 추적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역시나 최고의 테크니션이자 지식인이 필요하죠. 우리 정인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분기만에 세상이 다 뒤집힌 것 같아요. 뭐냐면 한 분기 전만 해도 우리가 4, 5, 6월 달만 해도 세상에 모두 AI 없으면 모든 게 안 되고 AI가 모든 걸 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마치 AI가 재앙이 된 것처럼 그게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은 그냥 기술하는 사람들 쭉 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마음만 많이 흔들리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늘 버블 버스트 사이클이 있긴 했지만 요번 것이 정말 버블이냐. 예를 들면 우리 좀 과거로 돌아가서 스마트폰을 보면 그거 버블이었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네네네. 스마트폰은 진짜였고 지금은 1년에 조금 줄었다고 해도 12억 대씩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더 과거로 가서 이제 코스닥 2000년도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투자를 받았냐 하면 해외에다가 막 화상전화하고 전화회선 안 쓰고 인터넷으로 통화하고 이런 걸로 막 수백억 조 단위 투자를 받고 그랬어요. 네. 그거는 그때도 좀 쎄하던 사람은 쎄하다고 했겠죠. 네, 다이얼 패드 이런 게 있었죠? 네. 그때 물론 전 초등학생 내진 중학생 이거 다 사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한번 살펴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둘 사이 어딘가쯤 있는 느낌이에요, 항상. 많은 혁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것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 코스닥 버블이랑 비교해보면 보여준 건 확실히 있죠. 2022년에. 그리고 비슷한 기술을 재현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 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항상 우리 고민하는 건 근데 2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손바닥 위에 변하는 건 별로 없네?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 사실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인 거겠죠, 이건. 그러겠죠. 전 그래서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저만큼 위에 올라갔던 거 드디어 스카이넷이 온다 막 우린 죽었어 이런 거에서는 조금 눈높이가 낮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AI에 대한 어떤 투자 컨센이 금이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니션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구글의 CEO라든가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많은 빅테크의 수장들이 우린 계속 투자를 할 거고 이게 미래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멋진 이제 업구로 자리를 잡았는데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안전하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했는데 이 테크니션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올까요? 이들이 이 정도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정말로 강력한 확신이 없으면 이 정도로 얘기 못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계속 기업을 키우고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성공률 10%인데 100배의 어떤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전 재산이 한 2, 3억 정도 있는 사람 입장에선 10% 확률로 100배 버는 걸 하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는 제가 분명히 100억, 1000억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몇억 원 재산에서 빵원이 되는 건 아프니까요. 근데 이런 대기업의 CEO는 좀 다르죠. 네. 이 사람들은 투자액을 다 날릴 어떤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게 몇십 배 시장으로 몇십 배 시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여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 AI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써보신 분이 정 작가님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실제로 스타트업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해보신 입장에서는
이게 미래가 된다? 안 된다? 비율로 따져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원래 이런 거대 인공지능 챗GPT 나오기 전에 그 언어랑 뭔가 쓰는 인공지능을 계획했다가 거의 챗GPT가 잘 되면은 완벽히 잡아먹히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었어요. 아프죠 이제.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네네네. 네. 이제 저는 큰 AI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거를 깨고 나온 녀석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 뒤에 한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지금 저가 언어 모델 직접 하진 않지만 네. 하는 사람들마다 의견은 좀 많이 갈려요. 이게 실제 현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계속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있고 이제 현장에 있는 뭐 엔지니어들은 아 이거 정말 되는 거야? 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도 많아요. 기존보다 되는 건 확실히 많고 굉장히 개선된 것도 많아요. 옛날보다 그 맥락도 많이 보니까 번역도 자연스러워지고 대화도 좀 더 비슷하게 할 수 있고 한데 이게 정말로 뭐 기기 하나를 바꿔놓고 회사 하나를 몇십 배 불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죠 지금.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걸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번역 세상 깔끔하게 하죠. 그다음에 실시간 통역도 이 정도로 하면은 과거 기록, 과거의 어떤 경험치로 보면은 엄청난 발전이죠. 사실 그리고 발전하긴 네, 했죠. 우리 말을 알아듣는 것도 깜짝 놀랄 정도 예. 수준은 맞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질문은 상당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럼 이걸 제가 덩치를 10배 키우면 그래서 이제 원가를 10배 높이면 드디어 정인성 작가가 하는 기술 이야기도 실시간으로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느냐. 사실 거기에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이거는. 아, 우리 정 작가님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시니까 자신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난생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마구마구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킬 땐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그렇죠. 인터넷 수준에 좀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 인터넷 속 사람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뭉쳐놓은 형태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학습시킬 때는 얘가 대답하는 것, 번역을 할 때도 그 정도 수준이 나오고 글을 쓸 때도 그 정도 수준이 나오고 이제 일반인들 수준보다는 좀 높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인터넷에 존재하지 않는 지식에 관한 걸 물어보기 시작하면 얘도 이제 약간 어떡하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먼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챗GPT 같은 게 10배, 100배 커지면 어느 순간 인터넷에 좀 부족한 정보도 얘가 한 번에 익혀갖고 대답하는, 제 말을 번역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는 거겠죠, 반도체 분야에. 네. 그런 전문가 집단이 되는 것을 바라는 거냐. 그럼 저는 그런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 쪽이죠. 그거는 반도체나 AI 혁신보다는 이제 데이터 만드는 차원에서 좀 힘들 수 있다, 그런 네네. 부분은. 다른 한쪽은 지금도 번역기 같은 거 돌려보면 주변에 뭐 잡음 들어오고 여러 명 대화하고 하면 얘가 꼬이죠. 사실 의외로 그런 부분이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거 실제로 일본에 가서 실시간 번역기를 써보면 네. 이제 그 점원이랑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번역기가 글자 하나 잘못 들으면 완전히 뜻이 틀리는 경우가 있고 상점이 아주 시끄러우면 잘 동작 안 하고 그래요. 그런 사용성 문제 해결하는 것도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이제 세 번째는 AI를 키웠을 때 데이터까지 내가 확보하면 아까 말한 전문가가 될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있죠. 이 세 개가 사실 아직 대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이 많이들 갈린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한번 다시 더듬어 보면 반도체하고는 점차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처럼 들리는 게, 반도체의 혁신이 혁신대로 이루어져서 뭔가를 반도체는 해줄 수는 있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의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제일 크게 느껴지는 건 데이터의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데이터랑 우리가 반도체가 실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프로그램은 그냥 규칙이죠. 네. 뭐랑 뭐를 곱해서 어디에 더하고 또 그 녀석이 얼마 이상 크면 뭐 해라? 이거를 빨리 해주는 녀석일 뿐이죠. 네, 네. 그리고 AI란 녀석은 그런 우리가 해야 되는 컴퓨터 혹은 반도체에 시키고 싶은 일의 집합일 뿐이죠. 그 녀석을 빠르게 해주고 느리게 해주는 거지, 이미 써놓은 프로그래머나 인공지능 연구원이 써놓은 인공지능을 머리 좋게 해주는 애가 아니에요, 반도체는. 그렇죠. 생성, 제너러티브이긴 하지만 진짜 생성을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조합해서 생성해내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네.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대로 하면 이 프로그램 안에다 예를 들면 곽상준 매니저를 그려줘라고 문자를 넣으면 프로그램 안에서
요 글자들을 막 프로그램 태우면 곽상준 매니저 그림이 딱 나오는 거죠, AI에서. 예. 근데 이거 어떤 반도체에서 돌려도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지. 그게 프로그래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화가가 그렸냐에 따라서 예. 뭐 서양의 화가가 그리면 코를 좀 크게 키우든가 아니면 더 납작하게 그릴 수 있고 동양인이라는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체이기 그거는 때문에 다르게 학습된 AI들이죠, 이 경우에. 네네. 제가 프로그램이 같으면 AMD 거, 엔비디아 거, 인텔 거에서 돌려도 결과는 똑같아요. 반도체가 해주는 건 나는 원래 예전에는 뇌 크기가 요만한 화가를 만들었는데 반도체가 커지면 이 정도 크기의 뇌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인공신경망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차이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아까 학습 데이터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AI가 몇 배 커지면 이제 누구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전문가가 될 수 있냐.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 답은 사실 반도체가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데이터 값을 어떻게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데이터에 한 게 아니냐. 이만한 데이터에 얼마나 큰 인공지능이 될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우리가 만들 때 예를 들면 거의 쥐의 뇌만한 거부터 뭐 인간의 뇌만한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뇌만큼 일단 키워놓으면 인간만큼 똑똑해질 수 있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지금보다 한 10년, 20년 돼서 AI가 생성하는 그런 데이터 다 싹 빼고 인간이 지금은 이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없는 지역인 아프리카 어디 정말 오지라든가 밀림이라든가 이 전산화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전산화되는 어느 시점이 왔다. 예를 들어서 한 10년, 네. 20년, 30년 뒤에. 그래서 정말 가정법을 해볼게요. 인간이 써낼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온라인상으로 구현을 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정을 그렇게 한다면 AI도 엄청나게 파괴적이고 위력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답을 하기 힘들어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이거 뭐 그냥 개인 생각이니까 뭐 제가 어떤 학술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네. 지금도 우리가 좀 고민해보면 이미 커먼 크롤 이런 거에서 쓸만한 데이터는 많이 골라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골라낸다고 하면 진짜 인터넷에서 랜덤으로 고르면 큰일 나요. 뭐 히틀러 같은 게 나오고 뭐 난리 나겠죠. 인터넷 안에서 좀 가르치고 싶은 데이터를 골라서 한번 우리가 걸러내고 학습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골라낸 순서가 뭐겠어요? 제일 쓸만하고 가공하기 쉬운 것부터 그렇죠. 가공하기 힘들고 정확도를 담보하기 힘든 녀석을 우리가 필터해서 쓰기 시작하죠. 예를 들자면 뭐 논문이라든가 이미 확인된 저자의 저작물 이런 것들이야 뭐 그렇죠. 최우선적으로 그냥 뽑아낸 그렇죠.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 거나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것처럼 추천수 자체가 그 글의 어떤 품질을 그러니까 인터넷 글의 품질을 담보하기 쉬운 녀석들 위주로 가져다가 썼죠. 네. 근데 우리가 인터넷에 사람들이 만든 모든 데이터를 인터넷에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가공하기 쉬운 데이터가 늘어날 거냐. 일단 그 문제가 있죠.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구하기 힘드니까 나중엔.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가 장점으로 보지만 실제 단점인 게 뭔가요? 학습할 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GPT-1에서 2, 3 이렇게 늘리면 필요한 데이터도 많아져요, 실제로. 그렇죠. 이 안에서 학습되어야 되는 개별 세포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커넥션들이 많아지면서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먹여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 매해 한 2~3배씩 키운다고 하면 인간 데이터는 2~3배씩 늘어날 거냐? 그것도 물음표죠, 일단. 그러면 그 2~3배 늘어난 것 중에 우리가 정말 쓸만한 데이터는 많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약간은 우리의 그 어떤 인간의 지적 자산이라는 쪽에서 어프로치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만큼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반대로 물리적인 상황들에 대한 설명들을 흡수하는 것 가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로봇가 할 수 있는 단순 작업들이라든가 운전 그러니까는 뭐 로봇 택시로 명명되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으로 명명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사고 데이터만 충분히 많이 가지고 간다던가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사실은 사람만큼 또는 응급 상황에서는 사람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만큼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가 중요한데 사실 요번에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요 녀석이 잘 돌아가는 이유를 보면 특정 길이 안에서 맥락 파악을 잘해요. 제가 어떤 대답을 한다고 하면 얘가 대답을 만들 때 앞에서 했던 대화, 그 앞에서 했던 대화, 그 앞에서 했던 대화들을 끌고 와서 좀 추상적인 개념들도 답에다가 잘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판타지 소설에서 얘가 난생 처음 보는 단어를 정의해서 써도 얘가 볼 수 있는 최대 맥락 하에서는 그거를 잘 녹여서 대답을 하죠. 예를 들면 칼의 이름을 제가 예를 들면 뭐 곽상준이라는 이름으로 칼을 붙여갖고 이걸로 소설 써봐 하면 곽상준이랑 칼의 이름으로 막 소설을 써요. 이 칼이 등장하는 소설을 쓰죠. 무기를. 예, 이것도 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걸 해야 되는 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떤 식으로 운전하겠어요? 앞만 보고 바로 그 순간만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차가 1초 전에 뭐 했고 2초 전에 뭐 했고 이런 거를 좀 고려하잖아요. 그렇죠. 옆 차가 아까부터 뭐 깜빡이 안 켜고 이렇게 뛰어들었다 그러면 저놈은 조심해야 되는 애고 그러는 와중에 내비게이션 보면서 곧 우리 진출로로 가야겠다 하면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실시간인데 과거까지 보면서 그렇죠. 운전을 하죠. 그런 부분엔 좀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려 그래서 큰 언어 모델 하는 쪽보다는 언어 모델 크기를 적당하게 그 모델 크기 이 AI의 크기예요. 모델 크기라는 게 적당히 유지하면서 말씀하신 그 기존에 좀 로봇으로 하려고 했는데 뭔가 안 되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의 대안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로봇이라고 생각할 때 실용적인 로봇들은 대부분 로봇 팔 같은 것들이잖아요. 예, 굉장히 단순하죠. 예, 그러니까 산업 기계라고 네. 표현되어지는 뭐 일본의 뭐 환학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잘 만드는 그런 게 이제 로봇인데 그 산업 로봇이 지능형 산업 로봇이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예, 얘기잖아요.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이 운전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 지금 AI 단점 중 하나가 뭔가요? 실시간 학습이 안 돼요, 얘는. 네. 영원히 그 까먹죠. 우리 10년간 우정 이런 게 없어요. 대신 얘는 한 몇십 초 혹은 몇천 단어, 뭐 만 단어 정도 우리 대화한 건 그 맥락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운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사람이 10초마다 교대하면서 한다고 해봐요. 사실 운전할 수 있어요. 10초마다 운전자를 갈아치우면요. 그 운전자가 10초 앉을 때마다 내비게이션 보고 앞에 장면 보고 그 전 몇 초 운전 환경을 보여주면요. 10초 동안 목적지에 갈 수 있게 이렇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있고 앞에 장애물이라는 내 차 속도 아니까. 제가 10초간 운전하고 매니저님이 10초 운전하고 제가 10초 운전하고 해도 서울 부산 갈 수 있죠. 네. 아, 그럼 운전대가 2개여야 되겠어. 뭐 현실적으로 네네. 그렇지만 네. 운전을 그러니까 저 이렇게 감고 있다 5초 뒤에 눈 뜨고 10초 뒤에 교대하고 또 이렇게 운전해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의 순간 결정할 때는 5초, 10초 정도만 기억하면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10초 만에 운전대 잡았는데 매니저님이 그 진출로 하나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얼른 그 내비게이션 보고 진출로 쪽으로 돌아오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10초 뒤에 또 그 상황 보면은 진출로 다 와가네 들어가야지라고 판단하실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어떤 맥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거기선 좀 응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인간의 전문가를 어느 정도 대체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순 지식을 읊는 거라면 뭐 예를 들어 법정에 있는 데이터, 법에 대한 뭐 과거 판례라든가 네. 이런 거 있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겠죠. 예, 그런 거, 그런 거 잘하지만 고민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고민해서 새로운 걸 창작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조합해내는 기술은 아직까지 인간에게 보유된 기술이 되겠으나, 그럼 사실은 이 부분은 가치는 높지만 수량적으로, 직업 수량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왜 우리가 진짜로 변호사를 대체하기 힘드냐. 얘가 지금 챗GPT 기준으로 가장 그 맥락 크게 보는 게 13만 토큰, 한 10만 글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가 변호인에게 상담할 때 변호인의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얘기하겠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많이 알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한테 대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민사나 이런 게 걸려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존 판례 몇 개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이 사람의 가정 사정 이런 것도 막 떠올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도 막 떠올리죠. 네. 인간은 그걸 딱 기억을 하죠. 그 순간에 인간 변호사는 그걸 통해서 맞춤 대답을 하겠죠. 네. 근데 말하자면 챗GPT는 그런 걸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얘가 고려할 수 있는 최대 맥락 하에다가 최신 판례도 넣고 이 지금 들어온 고객이 했던 말들도 넣어놓고 이렇게 쭉 해서 답변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 맥락 크기가 안 맞으면은 대답하기 힘들죠. 그래서 인간을 완전 대체할 수 있냐 없냐 문제가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거대 빅테크들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 더 천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델을 더 늘리니까 정확도가 더 높아져. 그래서 모델을 늘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해보는 거죠, 정확하게. 이게 실제로 쓰는 사람들 포털 가보면
챗GPT 이제 옴니 나왔는데 왜 대답 수준이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체 점수가 나빠진 거 아니고 요 고객이 썼을 때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되고 그런 거겠죠, 아마도. 네. 예,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미나이라든가 GPT-4, 그다음에 뭐 퍼플렉시티 이런 쪽은 저는 얼마나 실용적이 될지 미래에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뭐 대답을 잘해주긴 하는데 사실은 검색을 찾아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검색창, 구글창에서 찾아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죠.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앞서 저 얘기했지만 사실 그 수량도 수량이지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쪽에서 폭발적인 산업 증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식으로 따져보면 이 AI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우리한테 얼마나 대답을 잘해줘 그래서 거의 인조인간 같은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도 앞서 얘기했던 산업적 측면에서 예를 들어 물류 시스템을 완벽하게 자동화시킨다던가 공장의 공정을 자동화시킨다던가 그다음에 뭐 주행을 자율주행 뭐 화물 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폭 자율화 시킨다던가 뭐 비행기, 배, 자동차 이런 쪽으로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그러면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직장들이 뺏기는 것이 되겠지만 그동안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산업이 왔던 그 일정한 길, 즉 자본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거. 뭐 그건 가능하지 않겠어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기계를 도입한 이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한 것처럼 터미네이터 이런 녀석이 되긴 힘든데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챗GPT의 언어적인 능력에 집중하기보다는 얘가 좀 옛날보다는 어떤 그 시계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 한 몇 초, 10초, 뭐 몇십 초 정도의 맥락을 보고 현재를 결정하는 거는 좀 잘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산업용 로봇인데 이걸로 택배 짐을 어딘가에서 옮긴다고 해볼게요. 근데 기존 로봇들은 되게 프로그래머가 직접 짠 알고리즘으로 움직여갖고 요 가게에서 잘 되던 게 저 가게에서 좀 안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로 로봇을 만들면 그런 문제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챗GPT도 앞에 우리가 했던 그 대화 단어들을 다 넣어서 다음에 대답해야 될 단어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미로 같은 거나 그 물류창고로 돌아다닐 때 과거에 예를 들면 한 몇 초 동안 했던 주행 기록이랑 최종 목적지 요거는 그냥 뚝 박아 놓고요. 최종 목적지 하나랑 지금 몇 초간 있었던 일들을 넣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얘가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이런 결정을 한다고요. 그 언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과거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그러니까 포드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물론 거기 사람도 쓰이긴 했지만 요즘에 전자동 시스템 보면 사람은 일체 없잖아요. 자동차 그렇죠, 만드는 예. 데가 보면 아예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의자 달 때만 하고 마지막에 차체 끼울 때만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겠네. 좀 액티브한 기계가 될 수 있겠네. 좀 능동형으로. 네, 좀 쉬워지죠. 정확하게 기존 산업용 로봇은 어디서 정말 강했냐 하면 인간이 철저히 통제되고 그 범위 안에 못 들어가죠. 공장 안에 로봇팔 범위로 들어가면 이제 등짝 맞죠. 그런 데는. 큰일 나죠. 이제, 사고 나죠. 예. 그런 데서 굉장히 잘했고 어디에 정작 로봇이 못 들어갔냐 하면 변화무쌍해요. 로봇 입장에서. 예를 들면 뭐 물류 창고 이런 데 가끔 사람 하나 지나가고 지게차 하나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좀 힘들어했죠.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거 자율주행 되는 것도 잘 보시면 막 사람 튀어나오면 기다렸다가 회전교차로 해서 적당히 기다렸다 가고 그래요. 얘 보면 네. 아직 발전해야 될 건 있지만 그런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소매점의 상점 모습이랑 비슷해요. 혹은 그 좀 복잡한 물류 창고나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진 이유가 챗GPT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맥락을 길게 보는 능력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봐야죠. 자,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AI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멈추지 않고 가긴 가는 게 방향성은 정방향성은 네. 맞다. 이렇게 그러면은 예.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큰 거 계속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산업 분야에 적용될 때 어느 정도 이제 맥락이 긴 거를 할 수 있을수록 부가가치 높지만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 근데 의외로 주변을 보면 좀 적당한 길이의 맥락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대책 하나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진짜 지금 돈을 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왜냐면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로보택시가 일상화 된다고 뿌린 돈이 걷어지겠느냐 전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런 로보택시 계열 그리고 웨이모 계열들은
지금 챗GPT 나오기 전 방법으로 AI를 사용해서 만들던 자동차들이에요. 네. 이 자동차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과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운전 결정은 프로그래머가 한 줄씩 코드 짜서 만약 장애물이 나오면 멈춘다. 이렇게 코드를 짜서 넣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장애물 구분하는 거 이런 걸 못한다 사진에서. 그래서 그때는 사물인식하는 인공지능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아서 사물인식 잘 되면 그걸로 인간이 직접 의사결정한다. 의사결정하는 코드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아, 그냥 다 열거식으로 다 썼네. 그렇죠. 완전 노가다네. 예, 열거식 프로그램인데 사물을 인식하고 뭐 주변에 팻말 같은 거 인식하고 하는 거를 그냥 AI에게 굉장히 조그만 AI 여러 개를 합쳐갖고 그 정보를 인간 프로그래머가 최종 의사결정에 쓰는 형태였죠. 예, 그런 애들은 전부 실패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지금 나오는 새로운 접근들은 챗GPT스러운 접근에 가까워요. 네. 이제 인간 프로그래머가 우린 사물인식이 필요해 이렇게 명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사이드 미러 몇 초간 촬영한 거, 정면 몇 초간 촬영한 거 이런 거를 다 AI한테 넣어주고요. 알아서 의사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던져줘 버려요. 네. 사물인식도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주행, 앞에 주행, 이거 인간이 주행할 때 보는 거랑 똑같은 정보들이죠. 네. 이런 거 넣고 그냥 답이 나오는 그 다음 그 주행 결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떻게 보면 요 녀석의 AI 크기 자체는 챗GPT 같은 것보다 작을 거고요. 네. 왜냐면 운전만 잘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몇천 단어, 몇만 단어씩 분석할 거고 한 최근 몇 초 정도의 사이드 미러 정보, 정면 기록 이런 것만 보고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이 의외로 더 실용적일 수 있죠. 네. 자, 일단은 뭐 AI 이 들으신 분들이 과연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갈지에 대한 감을 하나는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담을 들으시면서. 자, 그러면 요 다음 번으로 넘어가서 요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마치 이제 시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높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공간이 없다, 뭐 안 팔릴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다 팔렸나 보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빅테크들은 뭐 바로 이전 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린 더 투자할 거다, 계속 투자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당장 내년 비주도 이미 끝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공장 증설을 올해 다 한 게 내년 건데 그렇죠. 그게 뭐 무대책으로 늘리지 않고 HBM 같은 건 다 고객 봐가면서 하는 거니까 내년 비즈까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내년 거 이미 다 팔렸으니까 솔드아웃이니까. 네, 되려 저는 고민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는 최종 디바이스들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문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얘들 안 살아나는 이유 중 하나가 생각보다 재밌는 디바이스가 없다는 거죠. AI 관련해서. 뭐 AI건 아니건 예를 들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이제 한 2배쯤 빨라지는 걸로는 사람들 반응 안 해요. 돌아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가 매력을 좀 가져야 반도체도 많이 팔리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게 인공지능이었는데 생각보다 미묘한 거잖아요. 물론 갤럭시 S24 좀 팔렸죠. 한 10 몇 프로 더 팔렸다는데 네. 이게 혁신적이고 세상을 바꿀 기기가 작년에 비해서 10%더 팔리는 게 이게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기존 기기의 연장일 뿐인 녀석이 나오니까 여기서 실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역추적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25년까지는 지금 투자 계획이 다 짜져 있고 이미 선주문이 끝났으니까 25년까지의 어떤 반도체 매출은 그냥 가는 거고 그 이후에 뭔가 이게 정말로 우리 삶에 필요한 거고 쓸모가 있고 재미있는 건지 여부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네, 아주 크게 갈라지는 거죠. 이제. 저는 사실 예측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지점은. 왜냐면 기술이 어렵긴 하지만 진짜로 스마트폰이 인간 비서에 가까운 형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시끄러운 매장에서도 그냥 실시간 번역하고 둘이 대화하는 레벨로 만들어줄 수 있더라. 그러면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그런 거 되는 폰 무조건 하나 더 들고 가겠죠. 그러면 그냥 수요 확 늘어나는 거죠. 할 수 있냐가 문제인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그 기기 혁신을. 근데 그거는 지금 돈 붓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불확실한데도 붙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어쨌든 온디바이스 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이즈가 그 서버 단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 그리고 이미 애플 인텔리전스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네가 알아서 연산을 하는 건 중앙 서버에서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밑단에서 하는 거고 네, 그렇죠. 여기서 처리 못하는 것만 서버 왔다 갔다 해가지고 통신을 통해서 하겠다. 네. 이런 정도 얘기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 야, 나 여기 그냥 왔는데 여기서 어떤 렌트카 집에 가서 어떤 차를 해서 어느 호텔로 가면 좋을까?
했을 때 이런 거 대답을 해준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꽤 편해지는 거죠. 그 정도는 그러면 디바이스 단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거 실제로는 이것도 완전 AI가 폰을 장악하는 형태는 아니고 네. 검색 엔진에다가 던져놓고 최근 결과 몇 개 보고 대답하는 수준이겠죠. 이런 건. 그러겠죠.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온디바이스 해가지고 마치 뭐 챗 GPT나 뭐 그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쓰는 것처럼 너무나 편하게 막 쓰고 얘네가 막 통번역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거보다는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들 몇 가지를 딱 개선해주면 사람들이 쓸 것 같거든요. 이 AI를. 그러니까 사실 있는 기술만 잘 써도 좀 혁신이 나올 것은 많아요. 네. 이제 빅테크가 뭐 10배, 100배 큰 인공지능 개발하는 건 그냥 두고 있는 거라도 좀 사용성을 개선하면 저는 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애플도 포함인데 아직 감이 안 잡히는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이것도 컨트롤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그냥 단순히 지금 들어가는 AI가 작아서 못하는 건지 네네. 네. 뭐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온디바이스 성공은 펼쳐봐야 되겠군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것들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저 이런 것도 해봤어요. TV 앞에 놓고 드라마 하나 그 CSI인가 이거 한번 삼성폰 번역 눌러놓고 얘가 얼마나 잘하나 이런 거 봤는데 이거 한 단어씩 놓치니까 완전히 문장이 달라져요 이게. 그리고 둘 사이에 다른 사람의 대화를 구분 못하니까 한 사람이 다 말한 것처럼 그냥 움직여요. 이거 그냥 아마 STT 써서 전부 글자로 만든 다음 번역하니까 그럼 번역이 꼬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제대로 번역하려면 우리 두 사람의 대화를 분류를 해야 되지. 우리가 한 말을 이렇게 한 줄로 다 적어놓고 번역하면 잘 안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 기술적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사용성 문제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AI를 가져다가 프로그래밍해서 이제 마무리를 이런 용도까지 생각 못한 케이스들이죠. 그렇죠. 저는 지금 온디바이스 쪽에서 AI 잘 되는 건 이쪽 해결이 좀 더 시급한 것 같다. 뭐 그쪽에는 뭐 애플이 특장점을 가지고 있고 네. 잘 보여줬으니까. 사실 그쪽은 되려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좀 더 빠르게 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얼마나 파괴적이냐. 그러면 애플이 마지막 이쪽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효과적이고 파괴적이면 AI는 더 발전을 한다? 안 한다? 어떤 방향으로 파격적이냐. 우리 이런 거 항상 구체적인 게 좋겠죠. 네. 예전 지금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들을 저는 이제 설문 결과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할 때마다 정확도가 부실해서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단어 몇 개 놓치면 완전히 막한 번역을 해서 이게 힘들다. 그러면 큰 인공지능을 넣어야 이런 거를 좀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노이즈 때문에 놓친다 그러면은 그냥 마이크에 노이즈 하나 없애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나 온갖 그 음성 비서 안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런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로는 이게 그냥 한 좀 더 정확해지는 걸로 힘들고 이거를 잘 나가긴 그냥 아예 잘 되는 예를 하나씩 다 떠먹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생활에서 쓰는 예를 하나씩 다 보여줘야죠. 그걸 돌아가는 걸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시리가 진짜 쓸만하게 돌아가면 네. 그건 성공이고 시리가 네. 조금 잘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예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를 있겠네요. 들면 아예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폰으로 다자 대화도 번역이 된다 이런 거 할 거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말 떠드는 거 전부 다 막 정리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수준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그 AI와 사실은 소프트한 영역, AI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인선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망할 거라 그럽니다. 사람들. 인텔? 그리고 인텔 망한다는 얘기를 하면 어디까지 얘기를 하면 삼성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사실 옛날의 그 위험찬 모습에 비교하면은 두 회사 다 옛날 같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뭐 인텔도 2013년, 14년까지만 해도 공정에서 두세 대 이상 앞서는 회사였고 네. 삼성전자는 15년, 16년에 보면 AP 설계, 그리고 파운드리, 뭐 메모리까지 전 세계 다 먹을 기세였죠. 이 두 회사 다 어떻게 보면 옛날의 모습은 아니죠, 이를 보면. 네. 이렇게 한번 꼬이면, 스텝이 꼬이면 부활 못한다? 아니면 결국 부활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되게 내부 문제라고 답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IBM처럼 옛날에는 그 위험 차스나 그냥 그저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화려하게 부활한 회사들도 있잖아요. 하이닉스도 화려하게 부활한 케이스죠. 그렇죠.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진짜 화려하게 부활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딱 봐서 이런 나선을 타면 힘들어요, 좋아요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패트릭 겔싱어가 CEO로 선임됐을 때 엄청난 기대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이해도가 높고 기술의 공정의 그 과거 인텔의 영화로운 시계를 만들었던 그런 네, 그 시절의 예, 사람 중 한 명이죠. 예, 중간 리더였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CEO 오르니까 되겠다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도망쳤어요. 거의. 근데 이건 도망이지 이거는. 저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네. 패트릭 겔싱어 들어왔을 때 이분의 선택은 화려한 미래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저쪽에 아예 꽂히려면 확실히 꽂히든지 이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 삶아져서 죽진 않겠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 시장 상황이란 내부의 개발 상황이 있을 텐데 결국 이런 거예요. 그때도 발표한 거 보면 우리가 뭐 4개의 노드를 4번의 그 미세 공정, 정확하게 2번에 가까운데 그걸 5년 안에 하겠다라는 공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운드리 얼마까지 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최근에 발표들을 보면 그쪽에 CFO인가 그 데이빗 지스너 이 사람 발표를 보면 그 전에도 작년에도 2027년까지는 파운드리의 유의미한 매출은 안 나오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인터뷰한 게 있어요. 네네. 그 발표에서 그 재무적인 그 파운드리가 재무적 부담이 되는 건 사실 2027년까지는 예상이 되어 있던 거죠. 네. 그 문제 뭐있어 얼마나 큰 재무적 부담이냐겠죠. 인텔이 지금 IDM 2.0 전략을 하면서 1년에 그 자본 투자를 얼마나 늘렸냐? 10조 원 가까이 늘렸죠. 네. 그러니까 원래 한 10조 원대 초반 정도 그 공장에 투자하던 회사 갑자기 20조 원씩 투자하는 거예요. 1년에 재무 10조 부담이면 대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인텔의 제품들이 워낙 잘 팔리니까 네. 왜냐면 인텔 CPU, 서버 CPU, 노트북 CPU 이런 게 버텨줄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겠죠. 네. 근데 지금 안 살아나잖아요. 아니 본업이 실패한 거 아니냐? 12세대까지는 어떻게 뭐 돌아갔는데 그 이후로 지금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3세대, 14세대가 그냥 다. 근데 이 상황은 AMD도 매출이 딱히 늘지는 않잖아요. 보면. 서버 시장이 GPU로 넘어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둘 다 힘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거 딱히 인텔의 탓이라기보다는 시장 예측 완전히 틀린 거죠. 왜냐하면 패트릭 겔싱어가 들어왔을 때 지금 전쟁이 더블로 터져 있는데 그런 거 예상하는 건 불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이건 패트릭 겔싱어가 그 푸틴 옆에 앉아 있거나 저기 하마스 지도자 옆에 앉아 있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네. 사건은. 이 정도로 뭐 시장이 바닥을 길 거란 건 생각을 못 한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전 세계에 뭐 3개인가 짓고 있는데 실제로 27년에 자신이 생각했던 재무 부담보다 훨씬 크게 오겠죠. 네. 왜냐하면 불황이니까 기기 안 팔리면 당연히 파운드리 고객도 줄 거고 네네. 기존의 우리 제품 매출도 줄 거고요. 저는 그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원래 거의 올인에 가까운 전략을 취했는데 그 올인 전략에서 이제 하위 1% 결과 그 글로벌 상황이 그런 게 터진 거니까 힘든 거겠죠. 예를 들어 이제 GPU로 넘어가는 거를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서버 시장이 사실은 GPU 비중이 얼마 안 되다가 이제는 압도적으로 GPU 비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는 네. 패트릭 겔싱어가 취임했을 때 네. 2022년 말에 챗GPT 성공할 거야 알아도 대응 못 하죠. 그렇죠. GPU를 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으니까. 크지 않고 무엇보다 인공지능, 정확하게 거대 인공지능 잘하는 GPU들을 시장에다가 대규모로 팔아야 되는데 그 시점까지 인텔은 가우디 같은 거 몇 개 연구소에다가 슈퍼컴퓨터 형태로 납품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부터 설계해서 아주 깔쌈한 걸 내놓더라도 챗GPT가 유행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일단 그걸 재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챗GPT를 만들 때 썼던 인프라, 엔비디아 인프라죠. 그거를 비슷하게 만들고 출발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패트릭 겔싱어가 들어온 시점에 GPU를 뭔가 잘해갖고 큰 실적을 내는 건 쉽지 않다고 봐야죠. CPU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기서 일단 처참하게 깨진 게 이번 실적이 거의 뭐 이제 적자로 돌아왔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사실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인텔이 되게 강조했던 것 중 하나, 뭐 이건 제 생각인데 패키징 중에 2.5 차원 패키징 이런 거 있죠.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보면. 네. 원래 인텔이 서버 11, 12 가다가 이제 사파이어 라피즈 나올 때 그 2.5 차원 패키징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2.5차원 패키징으로 CPU를 4개로 쪼개고 그거 뭐 D램이랑 연결하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얘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전에 에라타도 많이 나오고 그 리비전도 하고 했던 그 칩이잖아요. 그 다음 세대 에메랄드 레피즈 보면 같은 공정에 그 칩 결합만 이렇게 줄였더니 꽤 좋아졌어요. 2.5차원 패키징 자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텝 한 번 꼬인 거 아프고. 근데 공정도 사실 이 인텔 4나노 원래 7나노라고 부르던 놈이 고생을 많이 한 공정이죠. 한 번 미뤘는데 갤싱어 들어왔을 때 또 한 번 미룬 놈이죠. 이거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거 아마 양산이 빠르게 되지 않는 놈일 거라고요. 이것도. 근데 계속 힘든 거죠. 이러면. 그러면 실제로 패트릭 갤싱어 본인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바꿨을 때 제품은 뭐냐. 사실 18옹스트롬에 나오는 이제 클리어 워터 포레스트 이런 놈들이죠.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좀 잘 돌아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앞에 있던 사파이어 라피즈, 에메랄드 라피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임자의 뒷수습에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4나노 역시 이미 돌아가던 놈이고 패트릭 갤싱어 왔을 때 그러니까 뭐 제품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은 거죠. 네. 근데 문제는 클리어 워터 포레스트 나오는 시점에 이제 파운드리가 짓누르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인 거야. 공장은 3개 지었는데 고객이 없다든지. 뭐 그게 어려움인 거죠. 그 독일 공장은 이제 거의 안 한 방향으로 지금 잡히는 것 같고요. 원래 TSMC도 파운드리 주문 들어와야 공장 짓잖아요. 그래서 아마 18옹스트롬 고객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겠죠. 그러겠죠. 18옹스트롬 뭐 할 사람 애플하고 엔비디아밖에 더 있어요. 이거 뭐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파운드리도 생각보다 그냥 지어놓으면 들어오는 거 아니고 그렇지. 무엇보다 고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파운드리 역시. 우리 파운드리 TSMC 고래잖아요. 굉장히 큰 회사죠. 팹리스도 고래예요, 사실은. 그 고래 중 한 마리 뭐야? 애플이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고래고 AMD도 고래고 뭐 퀄컴 같은 데가 고래에 해당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인텔도 어떻게 보면 제조가 많이 힘드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회사겠죠. 이 회사가 잘 만드는 게 뭘까요? CPU 만드는 회사니까 고성능 칩, 네. 그래도 좀 큰 칩 이런 거 삼성보다 비교 우위일 거예요. 네. 그럼 고객이 될 회사가 뭐가 있을까요? 18옹스트롬에. 일단 인텔 자신. 인텔 자신은 뭐 선택지 없죠. 그냥 써야죠. 네. 그럼 인텔 자신 다음에 뭐가 남아있느냐 이제. 엔비디아 과연 쓸까요? 쓸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 팔리는 가장 비싼 그 학습용 칩은 그 새로운 파운드리에 맡겨서 위험을 이렇게 그럼요.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로스 마진이 70%씩 나오는 회사인데 네. 엔비디아가 파운드리에 몇 프로 더 주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제품 자체가 부러지는 게 훨씬 위험하지 얘네들한테. 근데 여기도 안 와요. 그럼 그 뒤에 AMD 그 패트릭 갤싱어가 그 룸미러 뒤에 있다고 한 그 회사죠. 별로 안 가고 싶겠죠 이러면. 그러면 이 지금 당장 인텔이 18옹스트롬으로 자사 제품을 내려면 고성능 파운드리부터 해야 되는데 고성능 파운드리 고객이 많지 않은 거예요.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정도 어떻게 좀 해본다? 근데 엔비디아도 패키징에만 관심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럼 모바일 쪽을 할까? 그럼 모바일 파운드리 오래 했던 삼성전자가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로서 위상은 퀄컴 애플 파운드리였던 그런 곳이죠.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볼륨이 나올 정도로 모바일 쪽이 사실은 커요. 모바일이 이제 파운드리의 어떻게 보면 진짜 의미를 좀 고객들이었죠, 지금까지. 왜냐하면 GPU가 아무리 커도 1년에 12억 대씩 팔리는 디바이스랑 비교할 바는 아니에요. 그렇죠. 웨이퍼 면적으로.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뭐 CPU 뭐 2억 개, 3억 개 뭐 이런 팔리고 1년에. GPU는 몇 천만 개 정도 팔릴 거고 작은 거 큰 거 해서. 스마트폰 AP 10억 개씩 팔리죠. 그렇죠. 많으면 13억 개. 사실은 이쪽이 좀 큰데 지금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다고 인텔이 기존에 내부에서 썼던 기존 10나노, 이제 7나노라고 부르는 인텔의 그 공정들을 뒤늦게 업계에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냐? 그렇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공정에서 나오는 것도 없고 신규 공정은 사실상 파운드리의 고객인 모바일은 잡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자사 제품에 해당하는 CPU는 이제 당장 뭐 시장이 이게 클지 아닐지 장담도 못 하거니와 지금 상황 보면 인텔 4나노 기반의 CPU 있죠. 점점 TSMC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죠. 잘 보면. 네네. 지금 나온 메테오 레이크에서 CPU 타일은 인텔이 직접 만드는데 거기 GPU 타일 이런 거는 TSMC가 만들죠. 그러니까 제품이 잘 나가도 파운드리 쪽에는 이득이 좀 줄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
왜냐하면 인텔 제품이 살아남기 위해서 TSMC랑 손을 잡으니까 인텔 제조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조 부분의 부담은 점점 더 세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제 제품 실적이랑 인텔의 제조 부분, 파운드리 실적이 막 비동기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성공하려면 18앙스트럼에서 서버를 아주 잘해야 되죠. 네. 근데 앞에서 2.5차원 패키징들을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클리어워터 포레스트 이게 잘 나올 수 있나? 그거는 좀 고민은 해봐야죠. 다 고쳤을지도 몰라요. 이걸 다 고쳤으면 2.5차원이랑 3차원 패키징을 합쳐서 제일 잘하는 회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레벨이겠죠. 아무리 시장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만약에 15세대 쪽 CPU를 아주 잘하면 그래도 어쨌든 꽤 팔릴 거 아닙니까? 서버 용량이 총량 용량이 뭐 GPU가 점유율이 늘었다고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니까.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러면 좋아질 수는 있죠. 근데 재무적인 부담이 누르고 있다는 거랑 당장 현 세대랑 곧 나올 CPU들의 상당 부분이 TSMC 실리콘을 쓰고 있다라는 걸 한번 고려를 해보면 이게 인텔의 그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네. 인텔 제조 부문이 기여하는 바가 큰 건지 아니면 사실은 마이너스를 일으키는 건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IDM이라고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독립 예. 반도체 회사로서 그러니까는 팹리스와 제조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쪽에서 지금 제조 역량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제조 역량이 이제 전체 제품 역량을 끌어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텔이 14에서 10으로 갈 때 진짜 몇 년이 걸렸고. 근데 이제 그때는 공정이 확실히 밀렸다고 인텔도 주장하는 것인데 얘들 18옹스트롬, TSMC 2나노 동격이라고 하는 요 녀석도 제품의 발목을 잡더라. 예를 들면 이런 경우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이런 거죠. 제품의 발목을 안 잡으려면 둘 중 하나예요. 그 얘들이 만드는 소자 성능이 엄청나게 좋거나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면 제조 원가가 엄청 낮아갖고 인텔 파운드리가 그 인텔 제품에게 아주 싸게 칩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죠. 근데 지금 인텔 제조 그룹은 TSMC 3나노도 꽤 많이 쓰고 있고 한 거 보면 그쪽 세대 공정들의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지금 사실 일정 부분은 인텔이 아까 IDM이라고 표현해서 자기네가 원래 다 해야 되는 회사인데 일부는 공정을 다 커버리지가 안 되니까 일부 모델은 지금 TS한테 넘긴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어느 부분을 넘겼냐가 중요한데 원래 인텔도 TSMC의 그 컨트롤러 이런 거 좀 맡기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CPU 혹은 노트북 CPU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부분, CPU 부분이랑 GPU 부분은 항상 자기 공정으로 했죠. 근데 그 부분들도 조금 내지는 CPU 영역까지 넘어갔죠. TSMC에 루나레이크 이런 거 TSMC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공정이 적어도 TSMC 3나노 근처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뭐가 됐건 18옹스트롬이 아주 많이 잘 나와야 될 거예요. 어떤 정도로 나와야 되냐? 인텔 제품 설계하는 그룹이 인텔 18나노가 없으면 경쟁력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텔 CPU는 무조건 꼽아야 돼. 이거 안 꼽고 인텔 CPU 만들 때 인텔 설계팀이 우린 18옹스트롬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안 그러면 우리 AMD를 이길 수 없다. 이래야 되는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이 18옹스트롬이 진짜 패트릭 겔싱어 들어오고 나서 가장 이 인텔의 중요한 마일스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걸 지금 IDM에서 직접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18옹스트럼은? 18옹스트롬 거의 인텔 거죠, 그냥. 네네네. 인텔 제품이고 이 18옹스트롬 되면 TSMC에서 만들던 많은 실리콘들을 다시 18옹스트롬으로 갖고 오고 싶은 거죠. 근데 조금 제가 조금 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앞단에 거 소위 말하는 7나노 공정이라든가 4나노 공정도 예. 하나도 못 해놓고 어떻게 2나노 공정 미만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어차피 대책은 없고 네. 인텔이 큰 회사인 만큼 고치기도 힘들지만 미래에 필요한 기술들을 일찍 했어요. 사실 마켓에서 이 2.5차원, 3차원 패키징을 제일 먼저 강조한 것도 인텔이에요. 17년, 18년경부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곳이죠. 네네. 그 우리 말하는 그 백사이드 파워, 그 웨이퍼 뒤쪽으로 파워 넣고 하는 것도 인텔이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야 밀도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얘들이 고성능 실리콘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성능 올라가야 되는 요소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회사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역량을 모아서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완전히 당시 17년이랑 지금 봤을 때 괴물이 된 TSMC가 이제 패키징까지 다 때려 부수면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여기도 패키징은 원래 잘했잖아요, 인텔도.
예, 잘했죠. 제일 먼저 문제 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3차원 패키징, 특히 포베로스 같은 거 제품은 인텔이 제일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랑 했던 이제 소량이 이제 레이크필드 이런 거 그때 나왔으니까 나름 의지는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텔이요? 종합해서. 네네. 저는 이게 공장을 좀 취소해야 되는 건 피할 수 없지 않나. 이게 어떤 공정? 그러니까 지금 공장 개수를 줄이는 거는 확실하고 네. 안 그러면 진짜 돈이 없겠죠. 뭐 네네. 욕은 엄청 먹겠지만 네네. 저는 18옹스트롬으로 공장 하나라도 채우면 자사 제품으로 그러면 미래를 보면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18옹스트롬에서 성공하면 가장 빨리 미세 공정에 진입한 회사가 되는 왜냐하면 거잖아요. 자사 물량은 사실 삼성전자보다 훨씬 커요. 인텔이. 네. 아마 인텔 제품 자체가 그 애플급으로 거대한 고객일 거예요. 네. 삼성전자 시절엔 그 정도 크기 고객이면 파운드리 하나가 먹고 살았죠. 그냥 흑자 내면서 새로운 거 개발할 정도였죠. 네네네. 그러니까 18옹스트롬 제품들만 어떻게 좀 잘하면 뭐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할까요? 이게 언제 나옵니까? 이거 내년 나와야죠, 당장. 15세대가 그럼 18옹스트롬 만든 거예요? 아니면 16세대인가? 15세대 아마 현실적으로는 그 TSMC 3나노랑 인텔 4나노, 3나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번 세대 한 번은 되게 TSMC 실리콘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노트북에서. 네. 그리고 내년에 양산 시작하면 내년 말쯤에 이제 인텔의 18옹스트롬 제품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내년 네. 말에. 네. 내년 8, 내후년 초 이럴 때.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성공하고 나면 아마 그때부터 고객이 늘어서 2027년에 의미 있는 매출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쵸. 파운드리 쪽에. 논리적으로는 그게 타당하죠. 18옹스트롬 네. 성공했으면 당연히 애플이나 네. 퀄컴이나 이런 쪽도 그래 우리도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될 건데. 제가 모든 고객이 없고 자기들 서버도 막 TSMC로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라고 할 텐데 지금 고객 없는 건 어느 정도는 이거 모바일 하는 파운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감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올 만한 고객 없잖아요, 실상. 네. AMD가 들어갈 일 절대 없을 것 같고 엔비디아 들어오더라도 물량이 안 클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 남은 고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고성능 칩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잘 되거나 안 되건 고객 없는 게 당연하죠. 네. 자, 인텔 과거 반도체 최고의 제국이었던 인텔이 지금 몰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이 최근에 인텔과 같은 뭐 동네 바보형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나왔던 제일 뉴스 중에서 가장 컸던 게 우리가 HBM을 왜 이렇게 잘 못 만들어 할 때 우려했던 바로 그 대목인데요. 네. 지금 하이닉스가 11나노인가요? 원C 공정? 원시 6세대죠. 예, 그러니까 11나노 공정의 D램을 만들고 있는 중에 원B 공정인 12나노 공정의 D램을 삼성전자가 좀 문제가 있다. 갤럭시에 차용할 갤럭시 25에 차용할 게 예.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삼성은 뭐 원A도 어떻게 하긴 했지만 원B는 초반부터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언론에서도 막 얼마 밀리고 그래서 너무 늦어갖고 뭐 조금 중간 공정으로 간다는 뭐 이야기도 돌았고. 일반인들은 몰라요, 이 부분들을. 네. 아니 그런 건 뭐 뉴스에 많이 나왔던 거니까 좀 중간에 있는 A랑 B 사이에 뭔가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거에 진위는 빼놓더라도 그렇게 뉴스 많이 나오는 어떤 제품이 깔끔하게 뭔가 다 해내기는 쉽지 않죠, 사실. 아니, 삼성이 왜 이렇게 됐나요? 모르죠, 그거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근데 이거는 뭐 전 그래요. 이게 회사에서 사소하게 한두 개 틀리면 이렇게 뻥나는 건가? 그렇진 않을 거라고요. 전 그냥 전체적으로 R&D 효율이 나빠졌다고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닌가, 회사가. 그러니까 기술자 하셨으니까 여기서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 기술자 빠져나간 건가요? 그게 가장 유력한 이유가 될까요? 기술자는 맨날 나갔다 들어왔다 하죠. 뭐 인재들 나간다는 소리는 어느 회사에 있어도 늘 나오는 소리긴 하죠. 근데 어떻게 한 세대 이상 앞섰던 삼성전자가 지금 역전당한 거잖아요, 하이닉스한테. 이거 뭐 리더십 문제부터 다양한 문제가 있겠죠.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게 다 기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회사가 가끔은 기술 개발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좀 쉬운 방법 위해서 계속 기존 목표를 고수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좀 소신 있게 말하는 사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이제 예스맨만 남을 수도 있죠, 회사에.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추적하고 추론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기술 리더십을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못 냈고, 예를 들어서 사업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리더십의 자리에 올랐고, 이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니 기술자들이 자기 길을 못 폈고, 그래서 그런 기술자들이 한 명, 두 명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뭐 그거 자체는 사실 부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EUV 이런 거 보세요. EUV를 선택한 게 잘못일까요? 19년에? 앞서 나가려고 선택을 했던 선택한 거죠. 네네네. 그리고 EUV를 잘 쓰는 회사가 디램 쪽에도 하나 있고 파운드리에도 하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잘못이 아닐 거예요. 근데 왜 잘 도입이 안 됐을까요? 이게 왜 그때부터 힘들었을까요, 회사가? 그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연구개발 역량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 시점부터. 그 이게 왜 생겼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네. 이런 건 이 사람들 하나씩 인터뷰하면서 추적해야만 알 수 있는 거고, 실제로도 그런 작업은 내부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방향 설정을 할 때 목표에 너무 예전 사람이 이렇게 고수가 돼 있다고 하면 회사가 그럼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소신 있게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은 이제 물러나야죠. 이건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변에는 항상 그 안 될 건데 될 거라고 해서 올라오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 목표를 정했는데 어떤 기술 목표가 과거의 패턴대로 했는데 그 패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다른 패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인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중에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이제 밀어주면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다음 차기작이 잘 나오는데 그 언로와 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전 이럴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다 소설이 좀 몰라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런 전체 그림을 아는 사람은 사실상 없을 테니까 이제. 네. 아마 인텔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한번 어디에선가 어떤 이유로 목표가 미끄러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에. 어느 공룡, 뭐 파운드리건 디램이건 뭔가 타겟을 정해놓은 게 확 미끄러졌어요, 어느 순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미끄러지는 것이 확인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고 뭐 VOC가 좀 올라오겠죠. 그럼 그때 이 목표를 고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물론 안 된다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EUV 장비를 어마무시하게 비싼 걸 예. 들여오면서 이걸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당연히 있겠죠, 그것도. TSMC는 안 했잖아요. 예. 그럼 브라아르공 조금만 늦게 했죠, 사실은. 브라아르공 공정 아니야 지금 이거 해야지 그걸로 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옷 벗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는 회사 지금 EUV부터 6년 지났는데 5년에서 6년. 그 결정이 옳은 거였으면 그때 몇 년 힘들더라도 지금은 좋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EUV는 결국 가야 될 길이었다는 거 TSMC 보면 확실하죠. 파운드리에서. 네. 근데 삼성에 들어왔더니 이제 탱자가 된다. 예를 들면 이게 저쪽에서는 귤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결정 자체보다는 이거 들여오면은 뭔가 안 되는 상황이 이미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아니, 조직 자체는 이미 그 전에 뭔가 약간 문제를 겪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어떻게 보십니까? 부활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부활이 일단 실적은 부활은 해요. 최소한 1년은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내년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네,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HBM 공정 도입이 이렇게까지 늦는 거 어떻게 상상하셨습니까? HBM은 좀 다른 문제죠. 이거는 제품 자체가 안 팔릴 거라고 믿었던 거고. 삼성은. 예, 저는 그 시절에 이제 HBM 그냥 니치 하겠구나라고 믿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결정하던 시점을 보면 챗GPT 나오기 꽤 전이죠. 그럼요. 네. 그때 HBM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거대 인공신경망 성공할 거야를 근거로 내세울 수 없으면은 그때는 된다고 하건 안 된다고 하건 전 비슷하다고 봐요. 그 정도의 정보 촉이 있으면은 달리 말하면 그 정도 정보력이 있으면 사실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촉을 가진 사람은 없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HBM 이제 삼성전자가 축소하려던 시점에는 챗GPT, 오픈AI 본인들도 이거 잘 될 거란 확신이 없었을 테니까. 네, 오픈 AI가 우리한테 알려준 건 3.5부터입니다. 네. 3.5세대예요. 저는 되려 지금 상황은 좀 다른 상황에서 보면 원래 원비는 작년쯤에 이미 시장에 마구 퍼져 있어야 될 물건이었어요. 네. 일정상. 아주 많이 밀린 물건이죠.
왜냐하면 원래 삼성전자는 마이크론 하이닉스보다 한 세대에서 두 세대 빨리 제품을 그래. 내놓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품이 서서히 마이크론한테 따라잡혔는데 원가는 그나마 좋아요. 근데 아예 하이닉스가 테크까지 치고 나가버리고 있죠. 그렇게 좁아졌기 때문에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1A밖에 없어서 근데 경쟁자인 회사는 훨씬 전성비 좋고 물량도 잘 나오는 상황이니 힘든 거라고 봐야죠. 그럼 만약에 뒤집어서 하이닉스가 여기서 디램 1C 공정을 왕창 늘려가지고 물론 이제 여력이 없죠. 하이닉스 돈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근데 이제 만약에 소설 써서 옛날 삼성처럼 여기서 왕창 늘려갖고 수량으로 밀어붙이게 하면은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에서 하이닉스한테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불황 한 번 오면 힘든 거죠. 이거는 그냥 역사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제품이 이제 원가 경쟁력 밀리기 시작하면 물량 싸움에서도 자연스럽게 밀려요, 회사가. 뭐 다행히 하이닉스가 지금 용인에 그 플래카드밖에 없으니까 아직 공장 없고. 그러니까 이 물량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고부가 가치 위주로 움직여주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하이닉스가 원가 우위를 가져간 상황이면은 불황이 아주 심하게 와갖고 디램 가격이 또 폭락하기 시작하면 치킨 게임에서 삼성전자가 얻어맞는 형태가 되겠죠 이제. 아 그래도 물량 뛰기가 되니까 웬간해서는 안 얻어맞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근데 물량이랑 것도 다 합치면 결국 팔수록 손해 보는 물건은 영원히 팔 수 없죠. 내가 물량이 적어도 팔수록 이득을 보면은 팔수록 이득 보는 놈이 내 마진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계속 시장 가격을 누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크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지금 원C도 아니고 원B에서 얘기가 나와서 지금 골 때리긴 한데 뭐 예를 들어 그 마진이 높은 HBM 지금 12단은 곧 간다 이런 소문들이 이 소문이 1년째 계속되고 있으니까 8단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12단인데 네. 그렇게 하면서 마진을 그 방어를 한 1년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뭐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실까요? HBM은 내년에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12단에서 성공하면 뭐 그러면 당연히 유지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HBM 들어간다고 안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은 결국 메인 그 패키징 이런 것보단 왜냐하면 결국 HBM 폭파하는 거는 다이 일부분이랑 공정 전체보다는 HBM용 다이랑 그 HBM용 패키징 쪽을 좀 우선순위를 줄였다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기본 테크가 훨씬 문제인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원B, 원C가 기본 테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지금? 그거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따라 잡혀 왔으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잘 되는 것이고 하이닉스도 둘 중 하나만 잘하면 되죠. 하이닉스도 뻘짓을 엄청 해갖고 돈을 그냥 이럴 때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어떤 측면에서 마이크론은 그러면 쫓아올 가능성 없습니까? 기술적으로는 많이 쫓아왔는데. 마이크론 많이 쫓아왔지만 여기는 아예 EUV 안 써본 게 일단 발목을 잡겠죠. 그렇구나. 그리고 공장이 그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요? 지을 수 있는. 마이크론 원비가 비싸고 좋은 물건에 해당해요. 좀.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삼성 원비 못 만들고 있는데 원가 경쟁력이나 그 크로스 마진 보면 삼성전자 낸드가 싸잖아요. 낸드 비중이 높음에도 둘이 메모리 사업부 그 영업이익률이 비슷해요. 잘 보면. 삼성 디램은 마이크론 디램보다 확실히 싸단 소리인 거예요. 마이크론도 마이크론대로 문제가 있죠. 이 회사가 지금까지 M&A 한 방식 보면 여기저기 그 그렇죠. 콩알 공장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퍼즐 맞추기 수준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디 하나 뭐 하기가 지금 상황에 쉽지 않은 거죠. 일본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밀어줄 것처럼 얘기하던데 마이크론을. 아니 뭐 부지가 필요하면 줘야죠. 근데 그건 마이크론이 선택할 일이죠. 얘들도 그리고 불황의 상처를 좀 회복하지 못했고 요번 그치. 분기 보면은 여기 점유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보면 마이크론 주가 오르는 건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네. 5배인가 7배쯤이에요 주가가. 이게 마이크론 원비 자체는 좋은 물건인 거 보면 얘들도 HBM 이런 거에서 고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원판은 잘 만들었는데 패키징이 안 되는구나 걔네들. 네, 그것도 문제겠죠 아마. 네. 원비 자체 원가 문제도 있지만 이걸로 HBM 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안 되네. 뭐 이미 얘네들도 빠져나갈 틈은 만들어놨죠. 연초에 올해 그 몇 조 초반 수준, 몇 천억 수준 매출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딱 그대로 가는 거겠죠. 네네네. 사실은 2분기 실적은 하이닉스 빼고는 삼성전자 좋았죠. 근데 마이크론은 네.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마이크론- 자기네가 얘기한 거에 비하면. 그냥 플랫에 가까웠죠. 마이크론은.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질문이 있어갖고 모바일 HBM 될 거냐?
근데 우리 이 모바일 HBM이라는 명칭을 저는 사실 처음 들어갖고 뭐를 갖다 모바일 HBM이라고 한지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보니까 그 팬아웃한 거를 모바일 HBM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요 녀석으로 진짜로 인공지능 잘 돌리려면 두 가지 있어야 돼. 하나는 AP 쪽에서 그 메모리 버스를 확 늘려줘야 돼요. 두 번째는 더 고용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확신을 줘야 돼요. 제품 회사들한테. 여기서 뭐 AP야 AP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더 고용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확신은 인공지능 만드는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진짜 이 정도 크기 들어가면 스마트폰에서 안 되던 게 확 됩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모바일 HBM이라고 부른 물건들 잘 보면요. HBM이 어떻게 성능을 취하느냐, 어떻게 성능을 높이냐 하면 메모리랑 여기 GPU 사이가 있으면요. 이 둘을 연결하는 차선 개수를 늘리고 네. 메모리에서 나가는 그 출고장의 넓이도 그 자동차 나가는 출고장 넓이도 같이 넓히는 게 HBM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기존 메모리보다 도로도 평평하게 까는 이제 구불구불하던 도로를 평평하게 까는 게 HBM이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모바일 HBM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정도만요. 그 도로만 평평하게 펴는 수준이에요. 잘 보면. 그러니까 얘의 성능 향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팔 수는 있죠. 팔 수 있고 만들 수도 있고 현실적인 기술이긴 한데 이게 엄청 고부가 HBM처럼 몇 배 비싼 고부가 가치다 그럴 물건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요 두 그림을 비교해 두 그림을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HBM이 두 번째인데 여기서 HBM이랑 일반 메모리 비교하고 그다음 모바일 HBM이라고 부르는 팬아웃한 녀석을 보면요 실제로 여기서 도로만 핀 녀석이에요. 출고장 크기 냅두고 AP도 냅두고 도로만 쫙 펴는 거죠, 이 녀석은. 그러면 여기서는 성능 향상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전력 발열이나 대기 전력이 엄청나게 먹는다면서요. 뭐 몇 프로 줄어들긴 할 거예요, 이렇게 팬아웃 하면. 좀 좋아지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느다란 금선 쓰던 거를 굵은이 예를 들면은 구리 기둥 같은 걸 쓰면은 거리가 짧아져서 저항이 줄어들므로써 좀 에너지 절약을 하긴 해요. 근데 아주 크진 않죠. 이걸로 인한 큰 성능 향상 이런 거는 도로 개수가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휴대폰에 쌓으면 8단, 12단 이렇게 예. 쌓는 거는 제가 보기 힘들고 2단, 4단 뭐 이렇게 쌓을 보통 건데. 4단 이런 거 많이 네. 쓰는데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굳이 LPDDR을 조금 더 그 용량을 늘린다던가 그거를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DDR이 혼자 많이 쌓여 있어도 어차피 용량은 늘죠. 많이 쌓아놓으면. 그 AP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데이터량은 AP 자신이 정해요. AP로 들어가는 도로 폭이 지금 64차선이에요. 보면. 그 메모리 위스 보면 64비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메모리를 몇 개를 꽂건 AP는 한 번에 최고 그 64개 데이터만 받을 수 있다. 한 클럭에 받겠다는 거예요. HBM 쓰는 애들 HBM은 1024. 네, 1024죠. 네, 1024. 벌써 개수 차이가 확 나죠. 그럼 전력에서 안 되겠네. AP가 전력이 그냥 한번 1200 그냥 64차선을 1000차선으로 넓혀주는 건데 이게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모바일 HBM이라는 녀석들은요. AP가 할 수 있는 최대 레벨 한 64 유지하는 하에서 요 녀석들이 한 번 데이터 보낼 때 쓰는 전력이나 좀 줄여주고 패키지 사이즈 줄여주는 정도에 가까워요. 이제 8개 쌓으면 보통 LPDDR 하나가 그 칩 하나가 차선이 16개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 8개 쌓아봤자 AP가 64차선이면 소용없죠. 그러니까요. 못 받잖아요. 그러면 AP가 이거 128 늘려주고 내가 8단 하면 2배 정도 대역폭이 오르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의 문제는 뭐냐? 칩이 커져요, AP가. GPU도 그래서 칩이 커진 감도 있어요. 메모리랑 많이 통신하기 위해 칩을 키워야겠죠. 이제 64개 있는데 얘들도 입고장을 128개로 늘리면 칩이 커지죠. 그거 그렇게 키우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AI가 쓸모없어요. 예를 들면. 그럼 뭐하러 늘려요, 그걸? 이 닭과 달걀 문제가 있죠, 이 안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가 굉장히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요 그 팬아웃을 시키되 64차선만 나가는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위한 전용 LPDDR을 안 만들고 지금 LPDDR도 그 선이 그 차선 16개 나간다고 했잖아요. 요 녀석을 4개 쌓아서 파는데 효율이 좀 더 좋은 메모리입니다. 이렇게 파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LPDDR을 적층해서 HBM으로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각 메모리당의 차선을 확보를 해줘서 그럼 어쨌든 AP에서는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전력 사용은요? 그렇게 되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전력은 근데 제가 이 팬아웃을 할 때
그 원래 와이어로 길다란 금선으로 연결하던 걸 좀 굵은 구리선으로 연결하고 휘어져 있던 선이 펴지기 때문에 거기선 조금 개선이 있어요. 근데 이게 HBM만큼 큰 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력에 대해서만 여쭤보면 그러면 LPDDR 쓰는 거하고 예. LPDDR HBM을 쓰는 거하고 전력 사용량은요? 전력 사용량 동일한 일을 할 때는 동일한 작업 시키면 여기 이 HBM이라고 부른 물건이 몇 % 정도 좋아질 거예요. 성능이? 아니 전력량이 전력. 예, 전력 소모량이 동일한 일을 좀 더 빨리 처리할 것이고 성능을 비슷하게 맞춘다면 두 개를 HBM이랑 아닌 거 그러면 HBM 한 녀석이 전력을 조금 덜 쓰겠죠. 그냥 이거는 근데 우리 되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울 그 오매 법칙에서나 할 만한 얘기? 그 정도 개선이에요, 얘는. 예를 들자면 이거군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한 영역은 LPDDR 뭐 한 층짜리 쓰는 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되 다중적 일을 잘할 수 있는 캐퍼시티는 확실히 확보를 해주는 거네요. 모바일 쪽 HBM을 쓰기 그냥 한다면. 제 생각에 두께를 낮추고 효율 조금 높이는 거에 가까워요. 그냥 아주 특별한 물건은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모바일 HBM이란 건 제가 다른 물건을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진짜 HBM 그 서버용 HBM은 어떤 식으로 성능을 높여주냐? 다이 하나 기준으로 그 양산한 칩 하나 기준으로요. GDDR 기존에 쓰던 그 그래픽용 DDR이 데이터가 32개 나가요. 네. GDDR에서 칩 하나가 그걸 여러 개 붙여갖고 이제 GPU가 예를 들어 한 300 몇 개 차선을 받는 구조예요. GPU는 32개 있죠. GDDR은 32개 있죠. 근데 HBM은 다이 하나가 그 도로가 몇 차선이냐면 256차선 그래요. 8배 많죠 벌써.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성능 향상 요소 1번이에요. 네. 오리지널 HBM에. 두 번째 뭐냐면 TSV랑 이런 걸 통해서 칩과 메모리의 그 실질적인 거리를 줄여요. 네. 거리가 가까우면 저항이 줄죠. 그걸로 또 얘가 성능과 발열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예요. 네네. 하나는 그러니까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데이터 선을 늘리고 그 선을 가깝게 하는 건데 지금 모바일 HBM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보면 대부분 선을 가깝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HBM에서 쓰는 강력한 TSV 이런 것도 아니죠 사실. 기존 패키징의 플러스 알파 같은 녀석이지. 당연히 그 개선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바일 HBM이라고 해당하는 놈은 왜 성능을 더 못 높이냐? AP가 들어오는 데를 별로 늘릴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64차선으로 유지가 되어 있으면요. 메모리 쪽에서 아무리 적층하고 뭘 해도 개선은 제한이 있어요.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몇 프로 개선되면 해야죠. 아마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메모리 자체가 패키지가 좀 얇아지면 이 와이어 본딩이 좀 두꺼워요. 그러면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겠죠. 예전 발열 해소가 잘 돼서 좀 더 자유롭게 파워를 쓴다든지 그래서 필요할 때 피크 성능을 확 올릴 수 있다든지 이런 장점일 거예요. 네. 근데 이 녀석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봤던 HBM급의 어떤 혁신적인 성능을 주는 물건이라기보단 기존 제품을 좀 더 개선해서 파는 거에 가깝다고 봐야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처음에는 이제 AI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텔과 삼성전자 같은 궤로 묶이는데 과연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왜 이런 공정을 걸어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마지막에는 요즘 시중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던 모바일 HBM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진선 작가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